자,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인공지능 기초적인 것들을 배워볼 건데, 인공지능 개념들을 파이썬으로 코드를 이제 돌려가면서 사실 진행을 해야 되는데,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다 공유를 해드렸고, 그리고 아마 그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다른 이제 그 교수님들께 배우실 때 약간씩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또 다시 코드 복습해보시면은 좀 더 익숙해지실 수 있으니까 코드 같은 경우는 조금 빠르게 진행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실습하는 것만 좀 천천히 할게요. 자, 우리 이제 인공지능을 배울 건데, 인공지능이라는 게 제일 처음에 오늘 강의 시작할 때 생체 모방이라고 해서 사람의 뇌를 좀 모사해가지고 인간의 지능을 좀 이제 모방을 해보자는 게 목표였다고 했어요. 사람의 뇌는 제가 뭐 뇌과학자가 아니라 좀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뉴런이란 걸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 몸속의 신경계라는 것은. 그래서 뉴런들이 어떤 전기적인 시도를 주고받으면서 뭔가 입력이 들어왔을 때 외부적으로 뭐 시각적인 입력이 들어오든 뭐 촉각으로 들어오든 뭐 미각으로 들어오든 뭔가 그 정보들이 들어왔을 때 그 신호들을 막 전달을 해서 내가 뭔가 판단을 하거나 뭔가 행동을 할 때 이 신경망이라는 게 작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신경망이라고 하는 게 이 신경들이 이 뉴런이라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서로 붙어갖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뉴런들이 약 1000억 개가 있다고요. 1000억 개. 그러면 이 뉴런이 하나하나 있으면 뉴런 하나가 뉴런 하나랑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뉴런 하나가 뭐 10개나 100개의 다른 뉴런들이랑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뉴런의 개수는 1000억 개인데 뉴런과 뉴런 사이에 연결된 어떤 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뉴런들끼리 연결된 거를 우리가 시냅스라고 부르는데 그거가 100조 개쯤 있다고 해요. 100조 개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의 뇌를 최대한 묘사를 해보고 싶다면은 우리도 한 이 정도 개수는 필요하겠죠? 다루려고 한다면. 그럼 이 1000억 개의 뉴런 역할을 하는 게 뭔지가 이제 아까 퍼셉트론이 되겠고요. 그 퍼셉트론과 퍼셉트론 사이에 연결되는 선의 개수가 시냅스가 될 건데 100조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애는 이 매개 변수라고 부르는 게 보통 이 시냅스가 중요한 거거든요. 시냅스가 몇 개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GPT-1이 2018년도에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 시냅스 역할 100조 개가 있다는 사람의 뇌 하나에는 GPT는 1억 1700만 개쯤이 있었다고 해요. 매개 변수 개수가. 엄청나게 큰 차이죠. 그러다가 2019년에 GPT-2가 나왔을 때는 15억 개로 거의 15배 정도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GPT 사실 3부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쓰는 GPT 버전이 되겠죠. 우리가 처음 알게 됐을. GPT-3는 거의 여기서 또 100배쯤 늘어나서 1750억 개쯤 되는 매개 변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개수가 있다 보니까 성능이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를 할 때. 자, 근데 문제는 아직도 100조 개에는 한참 모자르다, 한참.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죠. 물론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다 GPT-4가 나왔을 때는 공개되진 않았어요. 몇 개인지는. 근데 대략 1조 개쯤 있을 거다라고 유추를 하고 있고 지금은 뭐 GPT-4 옴니도 나오고 뭐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제 거의 사람 한 명이 갖고 있는 시냅스 개수만큼 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원리는 얘가 뭐 1억 개를 쓰든 1조 개를 쓰든 원리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개짜리로 만들든 두 개짜리를 만들든 원리만 이해하면은 늘리는 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따 마지막에 코드 돌려볼 때 이거를 내가 100개를 만들지 1000개를 만들지 10,000개를 만들지는 코드에서 숫자 하나만 바꾸면 바로 바꿀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바꾸는 거. 네. 자, 그래서 시냅스라는 게 뭔지 생각을 해보면 인풋으로 들어오는 데이터가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몇 개인지 몰라요. 인풋으로 들어오는 데이터가 2개인 경우를 가정해볼게요. 2개. 숫자가 2개가 입력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럼 이때 시냅스는 몇 개가 되는 거냐면 2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들어온 데이터에다가 어떤 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값을 곱할 거예요. 곱하기로 표현합니다. 시냅스는. 곱하기를 몇을 할지를 찾는 게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 데이터를 잔뜩 모으고 결과물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걸 제일 잘 맞추는 이 W1, W2라고 불리는 시냅스 역할을 하는 이 가중치를 찾는 과정이 학습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당한 가중치를 다 찾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값이 들어오든 그 가중치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출력물이 뭐가 될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퍼셉트론이라고 불리는 이 구조 안에서 시냅스 역할을 하는 가중치를 잘 찾으면서 학습하는 게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퍼셉트론이라는 애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가중치를 곱합니다. x1 곱하기 w1, x2 곱하기 w2.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두 개를 더해요. 아, 여기 오타가 있네. 죄송합니다. x2 w2가 되겠죠. x2 w2. 여기 x2 w2가 돼서 그 값이 더한 값이
내가 어떤 기준값을 정해야 돼요. 1이라고 할지 뭐 10이라고 할지. 1을 많이 하니까 1이라고 해볼게요. 1보다 이 더한 값이 컸어요, 만약에. 크면 1이 출력되고 1보다 이 더한 값이 작으면 뭐 작거나 같다면 0이 출력되게끔 해주면은 결과물이 0 또는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물이 0, 1이 나오게끔 짜주면 얘를 잘만 짜주면 뭐 01, 01, 00, 001 해서 디지털 신호로 표현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 가중치를 구하는 거고 사실 숨겨져 있지만 기준값이 아까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라고 제가 정했다고 하잖아요. 그 기준값을 1로 할지 2로 할지 3으로 할지도 사실 매개 변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구해야 될 건 데이터가 2개라면 가중치 2개, 기준값 1개에서 총 3개의 매개 변수가 필요한 게 되겠죠. 얘네들이 막 엄청 많아지면 필요한 매개 변수가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퍼셉트론은 결국 들어온 값을 가중치를 곱하고 들어온 값에 가중치를 곱해서 더한 거에다가 그 값이 기준값을 넘냐 틀리냐로 출력이 뭐 0이 나오냐 1이 나오냐 뭔가 yes, or, no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온오프 스위치 형태로 불을 켜거나 끄거나 같은 간단한 업무를 할 수 있게 돼요. 또는 0이나 1을 출력하거나. 근데 이거를 잔뜩 모아서 돌리면은 뭔가 디지털 신호도 만들 수 있고 좀 더 복잡한 일도 할 수 있긴 하겠죠. 굉장히 효율적이진 않겠지만. 자, 그래갖고 얘를 가지고 보통 이런 게이트를 만들게 되면 이 게이트를 왜 만들냐면 저도 회로를 잘 안 만들어 봐서 모르겠지만 그 전자공학 이런 데서 이런 전자기기 회로를 만들다 보면 이런 게이트를 만들게 되면 논리 회로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서 특정 조건에 따라서 얘가 뭐 작동하고 뭐 이런 조건일 때는 얘가 뭐 걸어가고 이런 조건일 땐 뛰어가고 뭐 이런 조건일 땐 점프하고 이런 식으로 논리 회로라는 걸 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게이트의 기본된 애들이 엔드 게이트, 낸드 게이트, 뭐 OR 게이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실제로 원래 전자기기로 만드는 건데 그런 역할을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떤 이 퍼셉트론으로도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럼 이 퍼셉트론들로 이런 게이트를 여러 개 만들면 굉장히 복잡한 어떤 전자회로를 구동시킬 수도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 게이트란 것 중에 입력이 0이고 입력 2개가 다 0이면 출력도 0이고 입력 중에 하나가 1이어도 출력이 0이고 오로지 둘 다 1이 들어올 때만 1이 출력되는 걸 엔드 게이트라고 하고요. 또는 오로지 둘이 1일 때만 그러니까 얘랑 정반대인 거죠. 엔드랑. 엔드의 정반대가 낸드 게이트가 되고요. 들어온 인풋 중에 하나라도 1이 있으면 1이 출력되는 게 OR 게이트가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퍼셉트론으로 구현이 가능하냐 해보면 아까 우리 함수에 대해서 배웠었죠? 함수. 엔드라는 함수를 만들 건데 함수의 중요한 점은 값을 몇 개 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값은 0 또는 1, 2개의 값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변수 2개를 줍니다. 그다음에 가중치랑 기준값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매개 변수라고 했어요. 원래는 인공지능이 학습을 통해 갖고 이 매개 변수를 구할 건데 우리는 그냥 내가 만들어 봅시다. 내가 만들어서 얘의 값을 잘 조절을 하면 엔드 게이트가 될 수도 있고 낸드 게이트가 될 수도 있고 OR 게이트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값을 뭐를 주냐에 따라. 그래서 두 개를 x1 곱하기 w1, x2 곱하기 w3 두 개 더한 게 어떤 템프라고 내가 저장을 하면 그게 기준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0, 크면 1이 나오게끔 어떤 코드를 짰는데 그럼 이 코드는 지금 엔드가 되게끔 내가 만족하는 매개 변수가 겁니다. 요 값만 잘 바꿔주면 얘가 낸드가 될 수도 있고 OR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게 퍼셉트론이라는 걸 쓰게 되면은 우리가 간단한 게이트들을 만들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얘를 여러 개 만들면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굉장히 복잡한 걸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다들 인공지능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한 50년 전쯤에. 자, 그러면은 조금 용어만 조금 바꿔서 보면은 여기 원래 기준값이 세타라고 아까 있었는데 기준값을 항상 그냥 0으로 두고 싶어가지고 세타를 반대로 넘기면서 B라는 용어로 바꿔봅시다. 그래서 B라는 용어를 우리가 바이어스라고 해서 편향이라고 한국말로 하면 편향이라고 하는데 편향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인풋 값이 하나 더 있는 것처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들어온 데이터가 1이고 가중치가 B인. 그럼 1 곱하기 B 하면 그냥 B가 되겠죠? W1 곱하기 X1, W2 곱하기 X2. 그럼 마치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처럼 표현을 바꿀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편향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가중치라고 부르는데 그럼 얘네들이 작동할 때 값에 따라서 어떤 식의 물리적인 의미를 좀 갖냐면 가중치란 애는 어떤 데이터가 좀 더 비중이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가중치를 결정할 때 그렇게 결정하게 되고요. 그럼 이 가중값을 까보면은 어떤 데이터가 좀 더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겠죠? 편향이란 애는 이 들어오는 데이터와 상관없이 항상 얘가 얼마나 잘 활성화되냐, 뭐 1을 뱉어내냐 이런 걸 결정하는 겁니다. 뭔가 작동이 얼마나 쉽게 되냐. 편향값이 너무 커버리면은 인공신경망이 뭔가 예측을 할 때 계속 뭔가 똑같은 값을 줄 가능성이 크겠죠. 편향값은 얼마나 뭔가 기준값을 잘 넣냐를 결정하는 물리적 의미를 담고 있다.
자, 그래서 이 게이트를 짜봐야 되는데 엔드 게이트는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뭘 줄지 내가 정하고 뭐 이 값이 꼭 이것만 준다고 얘가 작동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만 바꿔도 다 역시나 작동을 할 겁니다. 어떤 게 작동을 주고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양값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해서 어떨 땐 뭐가 나오고 어떨 땐 뭐가 나오고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0이 들어올 수도 있고 1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0이 들어올 수도 있고 1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가중치는 0.5, 0.5, 편향은 마이너스 0.8. 요거 값을 내가 넣어보면서 작동시켜보죠. 그러면은 결과물이 00일 땐 0, 01일 땐 0, 10일 땐 0, 11일 땐 1이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게이트 만드는 건 꼭 직접 코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 무조건 직접 한번 짜보시기. 이 숫자는 본인이 머리 써서 생각해본 숫자를 넣어보시면 좋습니다. 랜드 게이트란 것도 똑같이 짜요. 그러면 가중치랑 편향값만 바꿔주면 이번에는 게이트를 랜드 게이트로 바꿀 수 있다. 역시나 가중치 편향값만 바꿔주면 OR 게이트라는 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중치랑 편향값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가중치랑 편향값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이제 역사 얘기할 때 말했던 건데 엔드 게이트, 랜드 게이트, OR 게이트를 좀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가지고 직선 선형적인 특징이 갖는 애들이기 때문에 다 코드화 시킬 수가 있어요. 퍼셉트론을 이용하면. 근데 아까 예외 중에 XOR이라는 애는 선형적으로 못하고 이런 식으로 비선형 곡선 같은 걸 그려야만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퍼셉트론은 이런 복잡한 비선형성을 표현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다 해결했다고 했었지만 비선형성이 없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큰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된 겁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그러다가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퍼셉트론을 여러 개 연결시키는 다중 퍼셉트론을 이용하면 요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나오면서 다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연결하면 되냐면 랜드 게이트와 OR 게이트가 있고 걔네들의 출력물이 다시 엔드 게이트에 들어가게끔 여러 개의 퍼셉트론을 써주게 되면 출력물은 역시나 X1, X2지만 하게 되면 결과물로 XOR 게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여기다 값 다 넣어보시고 빨간색 값 OR 게이트 값 다 넣어보시고 엔드 게이트 넣어보시면은 최종 결과물이 0, 1, 1, 0이라는 XOR 게이트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사실 원래 시간이 충분하면 요거 코드 짜보고 요거 짜보고 요거 짜본 다음에 세 개 합치는 것까지 원래 다 짜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넘어갈 테니까 꼭 시간 내실 때 해보셔야 됩니다. 원래는 구동해보셔야 돼요, 직접. 자, 그런 다음에 저 구동을 할 때 이제 지금이야 퍼셉트론 한두 개만 다루니까 간단한데 얘네들은 몇백 개를 다룬다고 하면은 가중치 값들도 지금은 뭐 가중치 2개, 4개 막 이런데 가중치가 몇백 개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에요. 아까 매개변수가 막 100조 개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뇌를 묘사하려면. 그럼 그거를 곱하기 꼴로 막 나타내려면 행렬 형식으로 표현하면 아주 빠르게 우리가 곱하고 더하기를 할 수 있어요. 곱하기랑 그러니까 여기 가중치 구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곱한 다음에 곱한 애들끼리 더했잖아요. 덧셈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빠르게 하려면 행렬을 이용하면 곱한 다음에 덧셈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행렬 곱이란 걸 이용하면. 그래서 행렬을 안 배우신 분들이 있을까 잘 모르겠지만 행렬이란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어떤 칸 나눠가지고 숫자를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가는 걸 행이라고 하고 요 세로로 오는 걸 열이라고 해서 행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얘는 행 2개, 열 2개니까 2x2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얘도 2x2 행렬. 그거를 행렬을 컴퓨터한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는 numPy에 있는 array라는 걸 써주면 됩니다. np array 해서 큰 가로 준 다음에 다시 가로 주면서 1, 2, 가로 3, 4 주면은 요걸 만들 수 있고요. 5, 6, 7, 8 이렇게 주면 이런 식의 2x2 행렬을 만들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행렬로 만들어준 다음에도 여기다가 가중치 값을 행렬로 주고 편향값 줘도 똑같이 행렬 곱에다가 썸을 해주면은 아까처럼 똑같은 코드를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AND, NAND, OR을 행렬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네. 근데 이걸 제가 왜 굳이 좀 빨리 넘어가도 되냐면 우리가 코드를 다 짤 때 이런 애들을 다 우리가 코드화 시켜서 쓰기보다는 이거를 하나로 다 합쳐서 한 줄로 쓸 수 있게 이미 다 짜놓았어요, 함수들을. 그래서 그거 불러와가지고 쓰기만 할 거라, 일반적으로. 그래서 굳이 지금 막 일일이 다 테스트를 안 해도 되긴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얘를 명확히 이해하고 싶으면 꼭 직접 코드 짜보시면 좋고, 어찌됐건 NAND 따로 OR 따로 다 짜놨으면 이렇게 XOR이라는 애는 NAND 함수, OR 함수, AND 함수 불러와서 짧게 합쳐주기만 하면은 합쳐진 하나의 XOR 함수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인공신경망으로 넘어가서 방금 배운 거. 입력값이 지금 0, 1 해서 그러니까 x1, x2 두 개일 때만 다루는데 입력 데이터가 x1, x2, x3, x4, x5 훨씬 많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XOR 게이트 만들 때는 여기 뭐 낸드, 뭐 엔드 하고 뭐 여기 뭐 OR이었나요? 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퍼셉트론을 사용했는데 퍼셉트론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몇 개가 왕창 많아도 되고요.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 몇 층이 있든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동그라미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노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노드들이 모인 하나의 층을 우리가 뭐 히든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히든 레이어를 몇 층짜리를 썼냐. 히든 레이어를 지금 2층짜리인데 노드를 4개짜리랑 3개짜리를 쓴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히든 레이어 몇 층 쓸 건지 노드 개수 몇 개 할 건지는 숫자로 레이어 몇 개, 노드 몇 개 써주기만 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이 전체 인공신경망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결과물은 출력이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요. 출력이 2개 나올 수도 있고 10개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필요할 때 맞춰서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시냅스 여기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했던 거 이렇게 저기에다 오타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x1w1, x2w2인데 얘네들이 값이 아까 편향으로 이제 옮긴 다음에 0보다 크면 1, 뭐 작으면 0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그래프로 그리면 0보다 작을 땐 계속 0, 0보다 클 때는 계속 1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 계단과 같은 함수가 돼요. 그래서 스텝 펑션이라는 걸 쓰게 되는 거죠. 계단 함수를. 그래서 계단 함수가 자연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이 계단 함수 하는 애를 다른 애로 바꿔주면은 이 기본적으로 퍼셉트로는 계단 함수를 쓰지만 이 계단 함수 말고 다른 애를 쓰게 되면 우리가 비선형성을 또 키울 수가 있어요. 아까 퍼셉트론을 여러 개 연결해가지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하면 비선형성으로 만들어서 XOR 게이트를 만들었잖아요. 그거 말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계단 함수가 아니라 다른 걸로 써줘도 비선형성을 더 키울 수가 있어서 더 복잡한 걸 잘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활성화 함수라고 부르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노드 몇 개 할지 레이어 층 몇 개 할지 이런 거 적는다고 했잖아요. 그때 걔네들이 넘어갈 때 활성화 함수를 뭘 쓸 거냐도 이런 시그모이드, 렐루, 스텝 펑션 이런 거를 정해서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쓰는 거 두 개만 말씀드리면 시그모이드랑 렐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는 계단 함수는 이렇게 계단이었잖아요. 그걸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시그모이드 함수가 되겠고요. 렐루 함수는 0보다 작을 땐 0이다가 0보다 클 때는 선형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만들어주는 게 렐루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 렐루를 쓰게 되면은 기울기 소실 문제라고 해서 이게 층수가 엄청 깊어지게 되면은 얘네들이 별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데 이 층수가 깊어질 때 몇몇 노드들은 막 무시하게 되고 뭐 몇몇 노드만 잘 활성화되게 하면서 깊이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서 렐루 함수를 쓰게 되면은 기울기 소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얘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면 뭐 리키렐루라는 것도 있고 뭐 좀 여러 다양한 형태의 활성화 함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활성화 함수 원래는 계단 함수가 사용되지만 시그모이드랑 렐루라는 것도 많이 쓰는데 우리는 잘 모르겠으면 렐루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네. 자, 그래갖고 곱하고 가중치 입력값에 가중치 곱하고 다 더하는 거 편향값도 더해주는 건 알았는데 그때 계단 함수가 아니라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비선형 함수를 써주게 되면 복잡한 현상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걸 이제 활성화 함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 이렇게 생겨서 직접 코드로 만들어 보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함수 만들어서 만들어 보시면 되는데 PLT 플라 써가지고 하면 이쁘게 그릴 수 있다는 거 이거 잘 조절하면 훨씬 더 이쁘게 그래프 그리실 수 있겠죠. 그리고 렐루는 이런 거 맥시멈 이런 거 신기한 코드 이제 함수 쓰게 되면은 좀 더 빠르게 렐루 함수 그릴 수 있고요. 리키렐루 같은 경우는 0보다 작을 때 0이 아니라 약간 0보다 작은 값이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넣어주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행렬로 좀 넘어갈 겁니다. 왜 행렬을 쓰는지를 좀 배워보셔야 되는 건데 행렬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렇게 되는 게 행이고 이렇게 되는 게 열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3행 2열이 되겠죠? 3 곱하기 2 행렬이 될 겁니다. 행렬을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얘를 보통 요 B라고 했으면 이 쉐입이란 거 용어를 가끔 써줘야 돼요. 왜냐면 얘가 데이터가 몇 바이 몇인지를 좀 알아야만 이게 행렬이란 게 아무렇게나 곱해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뭐 개수가 맞아야만 곱하기가 되는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몇 바이 몇인지 알고 싶을 때는 점 쉐입이란 걸 쓴다. 요거 정도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얘 정도는 좀 자주 쓰니까 점 쉐입. 자, 그러면은 이걸 하는 이유는 너무 수학적으로 복잡한 얘기는 뺄게요. 왜 하냐면
행렬끼리 곱하면은 행렬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MP 닷이란 걸 쓰면은 닷. 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곱하기라는 게 아니라 행렬곱을 합니다. 행렬곱. 행렬곱이라고 하는데 그걸 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것만 보여드리면 A 곱하기 X 플러스 B 곱하기 Y란 걸 실행하는 게 닷 프로덕트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얘 수학적 원리 이런 거 무시하고 뭐가 좋아 보이냐면 곱하고 더하기를 바로 하네. 그럼 이게 앞에서 가중치끼리 곱하고 인풋 변수랑 걔네들을 다 더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나오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행렬로 표현하면 닷이란 거 한 번만 딱 곱해주죠. 그럼 알아서 가중치끼리 다 곱해지고 덧셈까지 다 해가지고 출력물이 한 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엄청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행렬로 표현을 하는 거다. 가중치 곱하고 더하기를 빠르게 하려고.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규칙을 설명하고 뭐 정하는 건데 그냥 이거는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그게 아니면 넣으면은 작동이 잘 된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노드가 몇 개든 간에 행렬 만들어주고 가중치 행렬 만들어주고 닷을 해주면은 알아서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해서 결과물이 알아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 자 그러면은 결국 여기 처음에 하나 들어가는 애는 여기 행렬에다가 가중치 행렬 곱해서 여기 값이 하나 나오게 될 거고요. 나올 때는 활성화 함수 렐루를 썼다면 렐루에 들어가서 그 결과물이 여기 출력이 될 거고요. 여기 들어가는 애는 여기다가 얘에 해당하는 가중치, 여기 들어가는 애는 여기다가 얘에 해당하는 가중치 값이 나올 거고 그 값들이 다시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면서 여기 가중치 다시 구하고 출력이 나오고 그 값이 다시 여기 들어가면서 가중치를 구하고 계속 반복이 되면서 결국은 곱하기랑 더하기를 잔뜩 하면서 코드가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컴퓨터 입장에서 곱하기나 덧셈은 꽤 빨리 할 수 있는 계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래서 이걸 순전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쭉쭉 곱하기 더하기 하면서 가는 과정은 계산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네. 그럼 문제는 오늘 개념만 설명할 건데 가중치가 몇인지 모르잖아요. 처음에 데이터가 있고 정답이 뭔지도 있는데 가중치를 내가 처음에 임의의 가중치를 랜덤하게 뭐 가우시안 분포로 줬다고 해볼게요. 몇을 줘야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가중치를 뭐 예를 들어서 0과 1 사이의 값을 막 랜덤으로 줬다고 해볼게요. 그러고 얘를 맞춰보면은 당연히 둘이 값이 엄청 결과랑 안 맞겠죠. 안 맞으면은 안 맞는 거를 맞게끔 바꿔줘야 돼요. 바꾸려면 어떻게 하냐면 기울기를 이따 배울 건데 기울기를 구해서 오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값을 조금씩 가중치 값을 바꿀 거거든요. 그때 뭘 구하냐면 기울기란 걸 구하는데 기울기를 구하려면 우리 미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미분하는 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미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학습할 때 오래 걸리는 부분은 반대로 이 가중치를 업데이트할 때 미분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계산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할 때 오래 걸리는 이유는 가중치 업데이트하는 데서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작동하는 원리는 이제 끝. 이게 끝입니다. 딥러닝. 딥러닝으로 가도 똑같고 그냥 해도 작은 모델을 만들어도 똑같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일일이 다 코드로 구현하려면 이렇게 가중치 함수 따로 구하고 편향 행렬 따로 구하고 다 이걸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원래는 시그모이드 함수 못 쓰고 MP 닷은 어떻게 해주고 요걸 한 3줄로 줄여서 편하게 쓸 수 있게 이미 코드화가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원리는 이렇게 작동하는 것만 알고 계시고 쓸 때는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편하게 어떻게 쓸지를 이따 같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떤 용도로 쓰냐면 제가 이제 원래 제 수업은 한 학기짜리 할 때는 최종적으로 배터리 데이터를 가지고 2차 전지 배터리 데이터 가지고 걔네들이 수명이 얼마큼 남았는지 예측하는 걸 같이 해봐요. 인공지능 가지고. 그럼 넣을 수 있는 데이터가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요 모델도 층수나 이런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도 있고요. 활성화 함수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배터리가 보통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이 사용하는 위치에 따라서 왜냐면은 위도 경도에 따라서 보통 이제 온도가 많이 바뀌겠죠. 작동하는 환경 주변이. 뭐 북극 이런 데서 하면은 엄청 추우니까 배터리 수명이 금방 안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뭐 운전자의 나이, 그러니까 뭐 운전 습관 같은 게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사고 횟수, 충전 횟수 이런 것들이 막 하면 예상 수명이 얼마나 남았지 예측한 이런 식으로 되거나 또는 결과물이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어떤 배터리를 내가 지금 재활용하려고 갖고 왔는데 폐기물이에요. 폐기물인데 쓰레기다 보니까 정보가 없는 거야. 얘가 무슨 배터리인지. 그러면은 현재 얘 작동을 시켜봐서 뭐 용량, 전압, 뭐 안에 있는 물질의 뭐 점도, 뭐 밴드계, 무게 뭐 이런 정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걔네 갖고 현재 들어가 있는 배터리 소재들이 뭐 산화물인지 황화물인지 할라이든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가지고 재활용할 때 어떤 식으로 재활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분류라고 해서 결과물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개가 나온다는 건 뭐야? 그럼 물질이 산화물도 있고 황화물도 있고 할라이드도 있다는 건가가 아니라 예일 확률 뭐 90%, 예일 확률 5%, 뭐 예일 확률 5%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갖고 그런 분류를 할 때 예일 확률이 몇이냐를 확률로 변환해주는 식은 이런 소프트맥스 함수라는 걸 사용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분류할 때 소프트맥스를 많이 쓴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코드도 그냥 쓸 때 마지막 부분에다가 마지막 함수는 소프트맥스 이 정도만 써주면 알아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예측값이 나오고 확률값으로 바꿔주는 게 소프트맥스 함수를 거치게 되면 예일 확률이 40%, 예일 확률이 60%, 총합이 100이 되게끔 바꿔주는 게 소프트맥스라 보통 소프트맥스 함유 가지고 이제 뭐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사진 보고 맞추기 그런 거 하면 이 사진에서 뭐 강아지일 확률 80%, 고양이일 확률 20% 그런 거 할 때 다 이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원리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거 들어오면은 다 확률이 몇인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라 이 확률이 100%가 되면 좋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 고양이 사진이 들어왔는데 고양이일 확률이 100%다. 그러면 엄청 성능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확률이 100에 더 100%가 되게끔 가중치랑 편향값을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는 거죠. 미분 때려가지고.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어쨌든 확률로 어떤 게 맞는지를 볼 때 소프트맥스를 써주게 되고요. 그래서 출력 중에 소프트맥스가 마지막에 나오면 고양이냐 사자냐 원숭이냐 코끼리냐 이런 거 분류할 때 쓴다는 거. 네, 그 정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많이 하는 실습 중에 하나가 손글씨 맞추기가 있거든요. 손글씨 맞추기라면 출력물이 여러 개가 나오는 게 우리가 쓰는 숫자는 0, 1, 2, 3, 4, 5, 6, 7, 8, 9밖에 없어요. 그거 조합해서 뭐 87, 뭐 126 뭐 이런 숫자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어떤 의미의 숫자가 왔을 때 얘가 0부터 9 중에 어떤 건지 0, 1, 2, 3, 4, 5, 6, 7, 8, 9가 있을 때 각각이 어떤 그러니까 9일 확률 뭐 70%, 8일 확률 5% 이런 식으로 소프트맥스 함수를 거치면은 확률로서 얘가 숫자가 몇인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 결과물로서 만약에 그냥 이렇게 확률이 몇이냐 50%다 30%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냥 확률 없이 얘가 개다 고양이다 라고 그냥 이렇게 딱 말해서 정답을 말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그럴 경우 많이 쓰는 게 원핫 인코딩이라고 해서 어떤 값들이 있을 때 해당하지 않는 애는 다 0, 해당하는 애만 1로 줘가지고 원핫 인코딩이라는 걸 많이 쓰게 됩니다. 얘를 쓰면 좋은 점이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을 때 얘네들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게끔 어떤 애가 답이고 어떤 애가 정답이 아닌지를 0과 1만으로 컴퓨터한테 인식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원핫 인코딩은 진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재료 쪽에서 어떻게 쓰는지도 한번 같이 봐보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의미하는 말 말씀드리면 사람은 그냥 인식할 때 고양이면 고양이, 개면 개, 뭐 거북이면 거북이 이렇게 인식하면 되는데 컴퓨터는 뭔가 숫자로 0, 1 이런 걸로 디지털 신호를 인식시켜줘야만 잘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1000은 캣, 0100은 개, 0010은 터틀 이런 식으로 원핫 인코딩이라는 걸 쓰면은 우리가 컴퓨터한테 얘가 뭘 의미하는지를 머신이 리더블하게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리지널 데이터도 뭐 이런 게 있을 때 팀이 A일 때는 앞에 변수를 1 주고 팀이 B일 때는 두 번째 거, 팀이 C일 때는 세 번째 거 C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주면은 컴퓨터한테 A25 이렇게 데이터를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컴퓨터가 인식할 때는 뭔가 숫자로 다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10025, 10012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면 컴퓨터가 훨씬 더 학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뭐 그런 거고요. 자, 근데 그러면 이거 재료 쪽에 어떻게 쓸까? 우리 지금 재료 인공지능인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원핫 인코딩이 주기율표의 원소를 표현할 때 많이 쓰입니다. 주기율표 원소를 표현할 때 우리가 그룹은 1부터 18쪽까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숫자를 총 18개를 쓸 건데 1, 000000000 하면은 1족이고요. 0, 1, 0000000 하면은 2족을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족 말고 주기를 표현할 때는 역시나 주기는 뭐 밑에 뭐 7, 8, 9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주기도 표현할 수 있어갖고 수소랑 철을 우리가 뭔가 수소는 1, 철은 26 이렇게 주기보다는 원핫 인코딩으로 정보를 줘가지고 얘를 표현할 수도 있게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원핫 인코딩으로 표현할 때가 뭔가 규칙성이 좀 들어가 있죠. 왜냐면은 만약에 그냥 44, 45, 46, 47, 48, 49, 50 이런 숫자를 줘봤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네들 사이에 구분은 될 텐데 뭔가 얘네들 갖고 뭐 물질을 만들어서 물성을 예측하면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은 뭔가 물성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런 효과가 원핫 인코딩으로 주면은 고려가 돼서 우리가 예측할 때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43, 75 이렇게 인식했으면 이 지금 그림상에 얘네들이 같은
족처럼 보여도 컴퓨터는 얘네가 같은 족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정보가 전혀 담기지가 않아요. 그냥 이런 숫자로 주면. 원하드 인코딩으로 주면은 그런 주기성과 족에 대한 뭔가 공통성이 반영되면서 굉장히 더 물성들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원하드 인코딩을 이런 데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써먹어서 만든 게 CGCNN이라고, 이거 나온 지 몇 년 안 된 기술입니다. 2018년도에 나온 건데, 크리스탈 구조를 이렇게 점과 선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이 원자들의 정보를 이렇게 원하드 인코딩으로 줍니다. 그룹 정보, 페리오드 정보, 그 다음에 일렉트로 네가티비티. 일렉트로 네가티비티는 근데 뭔가 일렉트로 네가티비티가 근데 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있는 게 아닌데, 근데 그걸 원하드 인코딩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무슨 아이디어를 내셨냐면 뭐 1.2부터 1.3까지는 여기 앞에, 1.3부터 1.4면은 여기, 뭐 1.4부터 1.5면 여기,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맘대로 구간을 나누신 다음에 그 구간에 해당하는 값에다가 1을 주든 뭐 0을 주든 해서 원하드 인코딩으로 변환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아토믹 볼륨 같은 것도. 그래서 원하드 인코딩을 사용하면 장점이 뭐다? 비슷한 값 애들 갖는 애들끼리는 공통적인 물성을 가질 거란 걸 기본적으로 같이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서 물성을 예측할 때 정확도가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원하드 인코딩을 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실제 복잡한 데이터를 한번 인공지능에 활용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복잡한 데이터를. 그러면은 우리 이 손글씨 데이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손글씨 이 글씨가 총 훈련하는 데이터가 총 6만 개 있고요. 6만 개 갖고 모델을 만든 다음에 만 개에 대해서 한번 잘 맞는지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그럼 데이터가 6만 개가 있는데, 훈련 데이터가 6만 개 중에 한 개를 한번 갖고 와볼게요. 6만 개 중에 한 개. 6만 개 중에 한 개를 갖고 와보면 그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28 x 28 행렬로 생겼습니다. 28 x 28 행렬. 그래서 0과 255까지인가요? 그걸 가지고 그레이스케일로 흰색과 검정을 표현해가지고 이런 식의 이 숫자가 되어 있고, 보면 이렇게 팔자 모양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게 숫자가 크면 클수록 흰색이고 255에 가까울수록 0이면 검정색이 되게끔 해가지고 이런 식의 손글씨를 숫자로 표현한 거죠. 숫자로. 안 그러면 얘한테 어떻게 인식시켜요? 컴퓨터가 보고서 얘가 이거 뭐야, 뭐 학습 어떻게 시켜야 돼? 인풋 데이터가 숫자로 들어와야만 학습이 되는데. 그래서 데이터는 숫자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 표현을 했더라. 그래서 28 x 28인데 넣어줄 때는 쭉 일자로 넣어줘야 되니까 얘를 일자로 정렬 시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면 0000000 하고 두 번째 줄, 00000 세 번째 줄, 계속 이렇게 그 순서대로 읽어서 쭉 일자로 784 숫자로 변환을 시킬 겁니다. 변환. 그래갖고 인풋 데이터는 학습은 이거 뒤에 실습하면서 자세히 해보긴 할게요. 엠리스트 데이터라고 하면 이 손글씨 데이터인데 얘를 불러온 다음에 얘 쉐입, 제가 아까 쉐입을 많이 본다고 했죠. 행렬 같은 거. 쉐입을 까보면 훈련 데이터는 6만 개인데 각각 하나하나가 28 x 28이더라. 근데 정답은 손글씨의 정답은 숫자가 딸랑 하나잖아요. 1이면 1, 2면 2, 숫자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정답의 쉐입은 6만 개 다음에 그냥 1입니다. 1. 네. 값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훈련 데이터도, 그러니까 이제 검증하는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도 10,000개인데 28 x 28이고 정답은 딱 10,000개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까보면 이런 식의 데이터가 돼 있어서 얘 자세히 보면 아마 5일 것 같죠? 5? 이렇게 눈 잘 이렇게 구부리고 보시면 5처럼 보일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뭐 실제로 숫자로 보고 싶으면 뭐 이미지화 하는 거, 이게 집이라든지 리스트라든지 몇 개 배운 코드들이 좀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일 거예요. 뭐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거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 그래서 얘를 28 x 28로 생긴 건데, 예를 들어서 2 x 3이었다고 하면 얘를 리쉐입 6이라고 주면 이렇게 일자로 바뀌어요. 그것처럼 28 x 28도 리쉐입 784로 하면 이렇게 일자로 쭉 바뀌게 되겠죠, 데이터가. 자, 그래갖고 데이터를 리쉐입을 해준 다음에 보면은 여기 리쉐입 해준 다음에 이제 학습을 시켜줄 건데, 보면은 총 784개 데이터가 들어올 거고요. 히든 레이어는 내가 정하는 거고요. 출력은 총 10개가 나올 겁니다. 0, 1, 2, 3, 4, 5, 6, 7, 8, 9. 그래갖고 요걸 이제 학습을 시킬 건데, 이 중간에 이제 몇 개가 들어갈지 뭐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할 때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요게 이제 실제 인공지능 쓸 때 중요한 겁니다. 실제 인공지능 쓸 때. 그냥 데이터 잔뜩 있어서 잔뜩 넣고 모델에 넣고 예측한다. 그럼 생각보다 예측 정확도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인공지능이면 뭐든 잘 맞출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안 맞지? 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그때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데이터에 전처리를 해줘야 돼요. 데이터를 약간 가공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데이터들을 보면은 집이 몇 년 됐는지랑 집에 방이 몇 개 있는지 데이터를 내가 둘 다 쓴다고 해볼게요. 학습을 위해서.
그러면은 집이 몇 년 됐는지는 값의 분포가 0부터 100 사이에 뭐 100년 된 집도 있고 20년 된 집도 있고 한데 집 안에 방이 몇 개 있냐는 집 안에 방이 뭐 끼켜봐야 3, 4개겠죠. 뭐 거의 대부분 비슷비슷할 겁니다. 뭐 무슨 20개 있는 방이 있는데 이게 뭐 미국이니까 20개 있지 20개 있는 방이 뭐 얼마나 있겠어. 데이터 분포를 그려보면 뭔가 얘네들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방의 개수는. 집이 몇 년 되는지는 엄청 골고루 분포가 보이지만 그래서 얘네들을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걸 해주면 분포를 얘를 이런 모양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집이 몇 년 됐는지랑 방의 개수를 골고루 그 개수에 따른 분포를 너무 집이 몇 년 됐는지만 고려되는 게 아니라 방의 개수까지 정확히 잘 분포를 고려해가지고 학습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우리가 노멀라이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게 민맥스 노멀라이즈라고 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은 다음에 최대값을 1이라고 보고 최소값을 0이라고 본 다음에 그 사이의 비율값으로 다 바꿔주는 거죠. 그럼 0과 1 사이의 분포로 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멀라이즈를 해준 다음에 학습을 시키면 정확도가 갑자기 미친듯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대 최소 정결,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뭐 Z스코어 노멀라이제이션은 뭐 표준 편차까지 고려하는 이게 왜냐면 민맥스로 좀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이 있어서 뭐 표준화 방법도 있고 이런 거 써줘서 해주게 되면은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거. 그래서 보통 이 프리프로세싱이라고 그러죠. 전처리 중에 스탠다드 스칼라를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나중에 좀 익숙해지시면 그냥 스탠다드 스칼라로 데이터 다 변환한 다음에 쓰시면은 웬만하면 정확도가 잘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 코드입니다. 이제 만약에 데이터가 이미 있거나 내가 데이터를 불러올 줄만 안다고 치면 데이터를 정규화를 해줄 거예요. 정규화. 저는 다 0과 1 사이의 값으로 바꾸고 싶어서 뭐 250으로 그냥 나누는 간단한 정규화를 했고요. 나누기. 그 다음에 정답은 원핫 인코딩으로 맞추금 하기 위해서 to 카테고리알 이런 걸 써주면 얘를 원핫 인코딩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좀 몰라도 돼요. 그럴 수 있구나. 자, 인공신경망 구축만 할 줄 알면 되니까 일단은. 그러면은 요 세 줄로 끝납니다. 세 줄. 어떻게 하냐면 얘를 그대로 복붙해서 쓰시면 돼요. 쓸 건데 내가 조절해야 줄 거는 플래튼을 쓸 거냐 안 쓸 거냐만 결정해 주면 돼요. 일단. 플래튼은 데이터를 일자로 만들어줄 때 쓰는 겁니다. 손글씨 데이터는 28바이 28바이이다 보니까 걔를 플래튼, 일자 780 몇이었나요? 그걸로 바꿔주기 위해서 플래튼을 써주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얘는 없이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써도. 그럼 얘는 뭐 그렇다 치고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게 요거 두 개입니다. 예. 댄스라는 거 이제 써주면 얘를 한 줄, 두 줄, 세 줄 계속 엔터 치면서 복붙해서 얘를 여러 개 써도 상관이 없어요. 댄스부터는. 그래서 이 512는 노드의 개수예요. 노드의 개수. 노드를 뭐 10개 쓸지, 20개 쓸지, 30개 쓸지, 500개 쓸지.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은 렐루를 쓸지, 뭐 시그모이드를 쓸지 여기다 글씨만 써주면 알아서 반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층을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 복사에다가 이 소프트매스랑 렐루 사이에다가 한 줄 더 추가하시면 돼요. 추가한 다음에 역시나 512 말고 뭐 노드 개수를 몇 개 할지 쓰고 액티베이션 펑션 뭐 할지 써주고 계속 10개, 얘를 10개 복사하면 층이 10개가 되니까 엄청나게 복잡한 이제 인공신경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마지막이 중요한 게 출력물이 이제 몇 개가 나오는지가 중요해요. 출력물이 1개 나오는지 또는 얘는 10개가 나오잖아요. 송글씨가.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그 출력물 몇 개인지 맞춰서 꼭 해주셔야 되고 액티베이션 펑션이 뭔가 확률을 맞추는 건지 값 하나를 맞추는 건지에 따라서 마지막 함수만 액티베이션 펑션과 출력층 개수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인공신경망은 요것만으로 쉽게 구축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밑에는 그냥 거의 그대로 써주시면은 알아서 학습이 되고 정확도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여기만 좀 바꾸실 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출력되니까 요 앞에 데이터 어떻게 불러오고 가공할지만 좀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돼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실질적으로 내가 인공지능을 학습을 할 때도. 예. 그래서 이런 거 여기 많이 바꿔가면서 레이어를 추가하고 활성화하면서 바꿔보고 그 다음에 모델 훈련을 얼마나 여러 번 시킬 건지. 이게 문제는 훈련을 너무 많이 시키면 오버피팅이라는 게 일어나서 지금 정답에만 너무 맞고 새로운 데이터 들어왔을 때는 막 안 맞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너무 학습을 오래 시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할 때는 데이터를 전체에 한 번에 넣고 하면은 너무 많은 데이터로 한 번에 가중치를 찾다 보니까 계산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미니 배치라고 해서 뭐 전체 데이터가 12개였다면 4개씩 뭐 나눠서 한다든지 뭐 6개씩 나눠서 한다든지 그래서 미니 배치라는 걸 쓰면은 전체 데이터를 나눠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 배치로 하면 요 데이터로 한 번, 그 다음 이 데이터로 한 번, 그 다음 이 데이터 한 번, 이 데이터 한 번, 이 데이터 한 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전체 데이터를 한 번 다 훑게 되잖아요. 전체 데이터를 한 번 다 훑는 거를 1 에포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에포크를 5라고 줬다는 소리는
전체 데이터를 5번 학습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에포크란 거는 전체 데이터를 다루게 되면은 한 번이라고 보는 거다. 그래서 뭐 에포크랑 배치 사이즈가 몇이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뭐 개념도 배우는데 헷갈리니까 그냥 에포크가 몇인지만 기억해 주세요. 에포크란 전체 데이터를 한번 다루는 걸 1에포크라고 한다. 그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뭐 배치 사이즈가 무엇이냐 뭐 이터레이션이 몇이냐 그런 건 나중에 좀 배우시면 좋고요.